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세르비아 등 5개국이 전투기와 방공미사일 등 중국 무기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경합해 중국 측에 잠재적 무기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도 이스라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젠10C 전투기가 인도군의 라파를 격추시킨 후 중국 무기가 유럽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퍼져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스라엘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이 중국의 레드라인인 타이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23일 있었던 보아즈 토포롭스키 이스라엘 타이완 의원 우호협회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일입니다. 그는 타이완 부총통 샤오비킴, 현 외교부장 우즈종, 전 외교부장 우자오시 등을 만나 두 나라 간 우호 협력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차잉원 시절 외교부장인 우자오시, 영어명 조세프는 보아즈를 끌어안고 이스라엘은 타이완의 진정한 친구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우정을 소중히 생각한다면서 하마스에 잡힌 인질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토포롭스키도 우자오시를 다시 만나 영광이라면서 두 나라는 우정과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타이완 민주주의 재단, 타이베이의 이스라엘 경제문화원, 타이베이 독일연구소는 공동으로 2025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칭더 총통, 차잉원 전 총통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보아즈 토포롭스키는 메랍 벤 아리, 람 벤 바락, 요아브 세갈로비치 등 여러 크네셋 멤버를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이완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교황하는 것이니 중국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타이완은 하마스가 주도한 알-아크사 홍수작전 이후 이스라엘 군인과 가족을 돕겠다면서 5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문 매체 미들 이스트 아이는 중국, 타이완,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그 역사적인 연원을 설명했습니다. 일찍이 마오쩌둥은 이스라엘과 타이완은 제국주의의 아시아 작전기지라는 말을 했다고 중국 전문가 아르노 베르트랑은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마오쩌둥의 판단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아랍에서 이스라엘, 중국에 대해서는 타이완을 작전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노 베르트랑은 따라서 중국이 한쪽을 지지하면 타이완은 그 반대편을 지지하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상당수가 20세기에 이 지역에 도착한 비교적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르트랑은 또 중국이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파견된 중국 대표는 팔레스타인이 외국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벌인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타이완, 이스라엘 관계도 좀 이상합니다. 지앙카이시에게 국민당 정부는 1948년 나크바 이후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며 내쫓은 나크바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으로 이동하자 이스라엘은 1950년 베이징의 새로운 공산당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지앙카이시액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도 오히려 뺨을 맞은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은 베이징을 인정한 최초의 중동 국가가 되는 것이 장기 동맹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했습니다. 중국이 중동의 모든 국가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베이징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1951년 조우 언라인은 중국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랍연맹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도 처음에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피했습니다. 1971년까지 타이완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완전한 외교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랍과 걸프 국가들은 타이완의 석유 수요 99%를 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이완은 국제정세를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한다면서 외교를 할 것도 없지만 죄다 자원도 없는 집단 서방의 소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러스포빅과 협중의 최전선에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마치 맹우라도 되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편에 서면 미국이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타이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연습 한광 40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새롭게 인도받은 M1A2T 에이브럼스 전차가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라이칭 더 타이완 정통은 M1A2T가 지표 최강의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은 2019년 108대 전차를 주문했었는데 미적미적대다 2022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잡은 30여 대를 인도한 것입니다. 타이완군이 120mm 활광포로 무장한 현대식 전차를 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타이완군은 M48과 M60 등 킬러 헌터 기능이 없는 낡은 전차만 운용해왔습니다. 한광 40일 연습에서 M1A2T 전차는 신주 부근에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전차는 현대전에서는 기본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광 연습의 기본 개념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광의 기본 개념은 빈하이 주의성, 탕안난 젠디, 가까운 바다에서 승부를 결정내고 해안에서 적을 섬멸한다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바다를 향해 화력을 퍼부어 중국군을 경멸한다는 건데 그 경우 M1A2T는 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공권도 없어 타이완 해협과 제일 도련이 뚫린 상황에서 1980년대 선보인 에이브럼스 전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에이브럼스 전차는 절대 지표 최강의 전차도 아니고 이미 러우전에서 실패한 게임 체인저로 판명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하이마스도 인도했고 M109 팔라딘 자주포도 곧 보낼 계획입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ATM기입니다. 물량이 없다면서 돈을 완납했는데도 안 주던 무기를 이제야 보내는 것은 타이완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